그 5060 때 책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갇히지 않고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30대, 40대의 한 주류로 참여하고 인식한 것처럼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신의 경험들을 더 풍부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향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책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예. 본격적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런 그 농담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가닥을 봐라.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를 뜻하는 건데, 워낙 뭐 똑똑한 친구들이 서울대학교에 가는 건데, 보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랑 좀 다른 게 뭔가요? 당연히 다른 거죠. 다른 대학 학생들도 다 똑똑한 어떤 재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 재능을 실제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정말 한번 뭘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뭔가 하면 만족하지 않고 더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서울대 학생은 그러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중고등학교 이제 3년 뭐 길게는 초등학교까지 12년 6년에서 12년 동안 남들 대부분 사실 공부하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다들 하기 싫어할 때 그걸 인내해서 공부해서 얻어낸 성취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난 뭘 해도 결국엔 이뤄낼 거라는 그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건가요? 그럼요. 자꾸 해서 뭔가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 자신감이 중요한 게, 누구든지 뭐 노력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혹시 그런 거는요? 보통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그 안에서 경쟁과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만큼 서울대, 뭐 카이스트, 요즘 포항공대로 포스텍 이런 되게 탑티어에 있는 대학에는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경쟁에서 밀리는 친구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좀 못 견디는 학생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한 친구들이 경쟁에서 자기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또 자기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회피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면서 타인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생각,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타인하고의 자기의 모습들을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서울대생도 그렇고 카이스트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타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경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남들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죠. 그 경쟁을 자극의 정도로 에너지로만 사용해야 되지, 본인을 무너뜨리는 좀 자괴감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또 안 되는.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문해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문해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 실태가 지금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해력 관심을 갖게 된 게 MZ세대의 그 한자 어휘 때문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뭐 금일, 심심한 사과 등등. 근데 사실 그런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문해 관련해서 매년 그 문체부에서 성인 독서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2010년부터 계속 성인 독서율이 떨어져요. 이 독서율에 대한 평가는 1년에 책 한 권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책을 1년에 한 권 이상을 읽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40%예요, 계속.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보시는 겁니다. 책을 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하는 문해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OECD에서 우리가 피사라고 하는 국제학업성취 평가를 매 3년마다 하거든요. 피사의 읽기 영역이 문해력을 측정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의 점수도 2006년까지는 계속 상향하다가 2009년부터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해력도 2010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문해력이 떨어졌다면 그 젊은 청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문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생활, 특히 직장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네.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들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그렇죠. 업무 추진들이 재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메일이나 문서 같은 걸 가지고 업무를 이해하고 네. 보고하고 이런 활동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이해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문해력인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성과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문해력 문제 심각하다고 하는데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주범이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폰. 예, 근데 스마트폰. 예,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볼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볼까요? 청소년들은 좀 제어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기기하고 보내는 시간을 보면 어른들이 청소년의 2배입니다. 그만큼 스마트 기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활동이 뭐냐? 독서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다양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현안이 되는 주로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주로 주제들이 현안이 되는 약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이슈만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대화의 내용도 깊이 있게 어떤 생각들을 교환하는, 생각들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이슈가 된 뉴스들을 단적으로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하는 능력들을 잃어가는데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식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 중식.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우리 MZ 학부모님이 그 가정통신문을 오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이제 그 학생들이 일종의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정통신문에 있었대요. 근데 그 중식이라는 말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하고 학부모님이 학교에 우리 아이는 중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식은 점심이잖아요. 그 어휘. 근데 약간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굳이 점심이라는 단어가 더 쉬운 단어이지 않을까.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중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혼동해서 이해하셨던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해력. 단순히 글을 읽는 걸 넘어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필요한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그래, 옛날에는 문해력이 중요하지. 글, 책, 콘텐츠에 접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 이제 완전히 영상으로 와버렸는데 굳이 책을 읽고 뭐 문해력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문해력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통한 학습의 경험하고 인쇄 매체를 통한 학습의 경험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한 학습의 경험은 남이 만들어준 의미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에요. 즉 스스로 그 의미를 구성하는, 즉 적적 의미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인쇄 매체는 그렇잖아요. 인쇄 매체는 내가 스스로 그 의미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된 능력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인쇄 매체, 독서를 통한 생각의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석학들이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해력은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렇죠. 우리가 문해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OECD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문해력은 이제 변화되는 사회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이다. 무엇이냐? 컨텐츠,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한다. 저 그럼 이런 문해력 부족이 요즘에 뭐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어휘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면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뮤지컬. 요새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당신 뮤지컬이야? 좋은 의미일까요? 제가 아는 뮤지컬이 아닌가요?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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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 별로 안 좋은 의미일 그렇죠. 것 같은데 앞에 예. 무라는 단어가 무자가 들어갔죠. 피지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외모가 어느 정도 딱 되는 사람, 네, 네. 피지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무지컬이라고 한다. 외모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머리가 되는 사람은 그건 뭐라고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어휘도 문화거든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소재가 어휘인데 그 어휘 단절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문해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자 수단이 되는 게 소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합리적 판단 능력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문해의 경험, 즉 독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타인의 마음, 자신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거든요. 이 정서, 감정의 문제도 사실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갈등을 부추기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때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들 많이 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도 잘 이해해요. 그리고 소통도 잘해. 그러니까 이런 문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소통을 더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독서를 통한 합리적 사고, 저는 요걸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좀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뭐가 싸울 때 싸운다는 건 어쨌든 뭐가 이 친구를 맞고 난 틀렸다 뭐 생각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나의 기준인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자기 것만 고집하면 그냥 소통이 그냥 안 되더라고요. 다름을 좀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세상의 어떤 다양성들을 경험하는 건데 이 책이 일종의 내용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다양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방금 전에 무지컬 말씀해 주실 때 그런 단어가 시대를 담는다 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축약을 하잖아요. 맞아요. 두 글자, 세 글자로 해서 말하는데 그거가 젊은 세대가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어른들이 못 알아듣거나 아니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언어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환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디지털 환경들이 아날로그 환경보다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소통할 때는 길게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압축해서 전달해야지. 그 SNS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때 대략 한 250자 정도로 담아라. 왜냐면 길어지면 읽지 않는다. 그 250자 내로 우리가 생각을 담으려면 단어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의 변화가 일종의 언어의 변화들을 가지고 온 거고 요새 젊은 MZ세대나 또 알파세대가 단축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현재의 어떤 사회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문해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요거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가 있나요? 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뭐 독서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요새 신문 많이 안 보시는데 맞아. 한 주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하는 좀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뭔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공고화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문해력 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신문에는 당연히 독서도 그냥 포함된 거겠네요. 그렇죠, 책을 그렇죠. 읽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민감기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게 뭐고 혹시나 시기별로 또 다른 접근도 필요한 건가요? 사실 문해력에 민감기가 있느냐, 뭐 책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시기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3살 버릇 80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7세 이전에 집중적인 독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도 책 읽는 습관을 놓지 않고 계속하더라. 즉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책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목적을 가지고 책 읽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일상적인 운동 습관을 키우는 것처럼 독서 습관도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키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금 일찍 하면 좋지만 네. 늦어도 괜찮다. 1년 정도. 1년 정도는 노력해야 됩니다. 네. 7세 이전. 6세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7세인 건지. 7세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어린 시기, 뭐 초등학교까지도 괜찮습니다. 책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의 네. 습관이 되도록 했을 때 어른이 돼서도 책 읽는 모습들을 잃지 않더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거 교수님의 전문 분야랑 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의 세계적인 선수가 뭐 조코비치라든가 뭐 나달이라든가 페더러라든가 알카라스라 뭐 어쨌든 뭐 어느 분야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있을 텐데 다른 분야도 그럴 것 같은데 테니스도 어릴 때 시작한 나이가 대부분 4세, 5세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나중에 커서 이제 세계적인 뭐 그때 시작했다 해서 모두가 세계 랭커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세계 랭커가 된 정도의 실력과 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어린 말씀하신 8세 이전에 이미 굉장히 늦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테니스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어른이 됐을 때도 다른 운동보다 테니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내가 해본 거니까. 네. 익숙한 거니까. 어렸을 때 어떤 활동에 익숙한 경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좋은 활동의 경우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지금 학부모님이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흔히 말하는 뺑뺑이 같은 것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키면서 이제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하는 건데 8세 미만, 뭐 초등학교 교육, 많아봤자 초등학생이에요. 뭔가 잘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아갈지 아니 여러 개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하게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돼서 조금 더 어른다는 사고를 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가게 하고 싶은 부모도 있잖아요. 어떤 선택이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몰아가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몰아간다는 거는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 개발에 있어 아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판단, 부모의 욕심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고 그중에서 정말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응원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어느 한 영역에 도전했다라고 해서 그 영역에 실패한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한번 어떤 거에 도전하고 열심히 해본 자산은 일종의 노력 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다른 영역에서 도전하고 뭔가 할 때에도 되게 중요한 경험 자산이 된다. 한마디로 몰아가는 거는 안 되지만 만약에 자녀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몰아가고 지원해 준 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뭔가 한번 깊이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럼 문해력 기르기 위해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 방법. 저도 뭐 그래도 한 12권 낸 작가인데 독서 방법 물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그쵸. 이게 참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 근데 실천을 안 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독서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뭐 1년에 300권, 400권 읽기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문해 능력,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독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이나 내용을 단순히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 나만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책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왜 속독학원이 다 없어졌느냐? 주변에 옛날에는 상가에 보면 속독학원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옛날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획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속독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다. 즉, 그 지식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이게 아까 문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을 넘어서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독서 활동이 연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읽어서는 안 되겠죠. 천천히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몰입 독서라고 하는데 여러 주제들을 그냥 건너뛰면서 책을 읽기보다도 내가 한 주제, 예를 들어서 AI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AI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 권 책을 읽어야지만 자신의 생각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떤 아이가 로봇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게 좀 몰입하는 경험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독후감 쓰게 하면 아이들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숙제 같잖아요. 숙제 같잖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궁금한 것들, 그냥 질문의 형태로 답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독후감은 자기의 생각에 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알고 싶은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책 뒷면에 저도 그러거든요. 퀘스천 한번 정리해보는,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이후에 더 다른 책을 읽고 싶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독서 습관 중에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쭉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뭘 더 알고 싶은지 이것을 한번 질문의 형태로 남겨놓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독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읽고, 읽으면서 기록도 하고, 읽은 후에 나 스스로에게 좀 질문도 해보고. 자, 그러면 책을 보다 보면 같은 책 반복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한번 읽고 나면 그 책 그냥 안 보는 분도 있잖아요. 같은 책 반복해서 읽는 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반복해서 읽어야죠. 아무리 그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그 비법이 어디 있냐면 계속해서 남들보다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에빙하우스의 마음과 곡선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기억의 흔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해서 내가 학습한 것들을 공고히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옛날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독서법이 뭐냐면 위편삼절. 그 옛날에는 책을 가죽끈으로 묶었잖아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 여러 번 읽는 책 읽기 방법을 위편삼절. 공자가 그렇게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이야기되는 사자 성어죠. 위편삼절 독서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번 읽게 되면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 또 기존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생각, 지식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재해석합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 새로운 내용들을 내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또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다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 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책을 보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독서법이죠. 그럼 그 3번을 혹시 똑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한 책을 보면 3번을 읽는데, 처음 볼 때 형광펜 항상 저는 들고 보거든요. 그냥 쳐요, 한 번. 그리고 다시 볼 때는 그 형광펜만 봐요. 거기다가 형광펜에서 중요한 걸 빨간색 형광펜에 또 쳐요. 다시 볼 때는 빨간색 형광펜만 보고 버려요. 왜냐하면 전 뭐 직업 특성상 책이 너무 많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 안 버리면 이제 장식품이 되는 거죠, 책들이.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시험 공부 독서법이에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처음엔 다 읽대. 중요한 거 빨리 파악하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고, 더 중요한 거 한 번 더 보고. 맞아요. 그런데 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의 흐름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경험하려면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밑줄 긋던 거, 노트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읽는 것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기억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다시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다는 걸 의미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편식이랑 몰입 독서, 두 개는 좀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독서는 편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몰입만 있어요. 한 주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깊이 있는 생각의 경험을 갖는 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더 커요. 그래서 성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책에 20권, 30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자신감 뿜뿜해집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누가 얘기시키잖아요. 5분이 아니라 이제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깊이 있는 생각의 자산을 만드는 게 몰입 독서예요. 독서는 주제 편식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읽게 되면 그 다음 주제, 연관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거 동일합니다. 많이 알면, 깊이 알면 뭔가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서 깊이 있게 읽는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독서법이죠. 예를 들면 뭐 6개월 내에 내가 한 10권의 책을 보는데, 하나는 뭐 공부법, 하나는 뭐 주식,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국제 정세, 하나는 에세이 보고 뭐 다양하게 보는 것과 6개월 내에 10권을 나는 뭐 지금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요것만 10개 보러 2개가 있다면 하나의 좀 주제를 몰아가는 게 더 낫나요? 그렇죠. 전자의 경우 물론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익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6개월 후에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배웠지? 남는 게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금융투자, 주식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내가 투자에 대한 원칙도 세우고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전자하고는 다른 경험들을 갖게 될 거다. 독서의 사회적 공유, 즉 함께 읽기가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책 읽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꺼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은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는 거고 똑같죠. 운동은 하고 나면 근데 어떻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뭐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책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심적 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뭔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일종의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죠. 이때 누군가하고 같이 한다. 운동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의 약간의 부담들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같이 읽는 것에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독서법 말씀드리면서 소통해라, 이야기해라.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의 폭, 깊이들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독서는 내 생각의 어떤 그 힘을 더 키우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적인 만남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적 존재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활동보다 같이 하면 훨씬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활동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독서 클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책과 관련된 대화도 하고 일상 대화도 같이 하고 하면서 소통과 만남의 어떤 의미들을 내 삶 속에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요즘 독서 클럽은 소개팅 시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개팅 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책 읽고. 좋은 의미로, 내가 이 독서라는 굉장히 좋은 자기 개발에 돈을 쓸 정도, 돈을 쓸 뭔가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좀 이제 소개팅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요새 용어로는 그걸 텍스트 힙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힙이요? 예. 힙이 유행이잖아요. 텍스트. 책 좋아하고 책 이렇게 내가 항시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요새 MZ세대들 사이에 약간의 유행이라고 해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보여지는 아니 그런 거. 사실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 부담이 생겨요. 저도 책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 갑자기 부채의식이 생겨서 내가 오늘 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제도 못 읽어봤어. 이렇게 일종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이 읽게 되겠어요. 이런 되게 재미있는 실험인데 우리가 이제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책 읽는 행동의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실제 책 읽는 그 시간이 4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집에 맞죠? 그러니까 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다음에 읽게 돼 있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 맨날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새하얀 책 이거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뭔가 읽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저도 이제 벌써 40대, 저는 이제 중반. 82년생인데 5060 세대에게 책 읽기가 특히 좀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가요? 5060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삶의 경험들이 있죠. 쌓이다 보니까 일종의 생각의 고집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시기에 돌입하게 되는데 새로운 거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요. 그다음에 나이 들면 점차 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걸 아는 게 요즘에는 피곤해요. 아니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뒤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5060 때 책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갇히지 않고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자기가 놓치지 않고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계속 30대, 40대의 어떤 활동이나 사회의 어떤 한 주류로 내가 참여하고 인식한 것처럼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0, 60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성취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기 삶의 의미들을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겨냈던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경험들을 더 풍부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향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책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러면 중장년층분들이 책을 읽으면 좋다고 말하면 또 막연할 수 있으니까요. 좀 추천하는 인생책 3권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책 추천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잘못 추천하면 욕먹어요. 근데 여하튼 50, 60 네. 세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의 어떤 갇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책이 까네만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제한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자신의 생각의 어떤 편협성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독서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추천을 한다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죠. 네. 빅토 프랭클이 쓴 책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해석하느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 특히 삶의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 또 자신이 그 삶에 있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데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번째는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소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수필도 좋고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소설이나 수필, 시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들을 보면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로 자기계발서, 전문서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삶의 어떤 행복들을 공유하는 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읽었던 소설도 좋고 최근 신간으로 나온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시도 좋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 이 책들을 좀 읽기 위한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 씨, 그럼 이런 지속적 학습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배워야지 낙오가 안 됩니다, 삶에서. 자기가 그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려면 현재 자기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나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들을, 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삶의 젊음을 놓치지 않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꼭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뭐 책을 워낙 안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꼭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을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책 많이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좀 그래도 좀 어떤 게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책 읽는 게 일종의 지속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의미들을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이런 겁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다양한 어떤 결과들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 더 삶의 어떤 그 의미들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적어도 가져올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주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은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책은 간접적 경험을 주잖아요. 그것들을, 의미들을 내가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도 미술작품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 그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들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삶의 풍부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보는 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하죠. 책을 왜 읽느냐, 책 읽는다는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책을 통해서 저는 나를 읽는다, 나 자신을 읽는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 책은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은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 경험과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나에 대한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축적시키고, 또 직접 내가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네. 풍부하게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나 자신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층을 바탕으로 해서 더 뭔가를 내가 노력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고. 책이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 그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